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대도시 다 그렇다, 크게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는 거는요, 그 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비싸다 안 비싸다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그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 1인당 GDP나 또 이 연봉 등을, 평균 연봉 등을 감안해서 집값 의미를 갖다가 계산해 봤을 때 한국은 집값이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서울 아파트는 비교 도시 중에 가장 비싼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이요, 주요 도시 집값을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미국의 주요 도시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경실련은 또 이 한국감정원이 올해 1월에서 7월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평균 주택 가격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해외 주택 가격 동향 발표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페이퍼를 국가기관이 돌리면서 장난을 칩니다. 경실련은, 저도 이미 경실련의 평가에 100% 동의합니다. 몇몇 언론이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한다. 이런 자료를 한국감정원을 시켜가 만들어가 집값 더 올려야 된다고 대출해서 또 세제에서 혜택을 주면서 건설회사들 이렇게 뱃속을 채워주는 정책을 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현혹할 게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저도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 너무 비쌉니다.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감정원이 이 각국 업체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주요국 평균 주택 가격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에 3억 2천만원, 캐나다 4억 9천만원, 독일 2억 5천만원이고, 도시별로는 밴쿠버가 7억 9천만원이고 런던이 7억 1천만원, 도쿄가 6억 5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으로 2억 8천으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국 평균 집값이 2억 8천이다. 시골에 있는 폐가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면 그렇게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경실련이 올해 기준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캐나다에 이어서 우리나라 집값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주택가격이 1인당 GDP에 9.9배고요. 우리는 8.8배입니다. 미국은 4.8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국의 2배 정도 집값이 비싼 거고 캐나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저래 비싼 거는 중국 자본이 요즘 글로 다 몰려가 가지고 집을 싹쓸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요 도시별로는요, 서울의 아파트가 GDP의 17.3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전체, 그러니까 아파트와 단독까지 합치면 14.6으로 밴쿠버와 도쿄 다음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역시 아파트가 11.7로 전체 주택이 10.4로 LA와 LA 8.0이고 뉴욕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기관의 왜곡된 데이터와 다르게 우리나라 주택의 절대 가격은 낮을지 몰라도 소득과 대비할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도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구조로 인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않고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대,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제가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
새로운 가정들이 탄생하지 않고 한마디로 사회적 재생산이 중단되어가는 이 문제, 그리고 집 하나 때문에 전 국민의 대부분이 고충을 겪으면서 평생의 일생을 지배하고 다른 부분에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이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제가 안보에서 아까 미일 한 그 동맹 구조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경제 분야의 핵심은 주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왜 해결해야 되냐?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문민정부 이후의 모든 정권이 집값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상당한 그 실적을 집값 부양에서 부동산으로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분을, 또 경제 활성화의 부분을 자신의 업적처럼 만들면서, 집값을 띄우는 것은 한마디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몰핀, 아편주사 하나 나와서 고통을 잊게 하는 것처럼 모든 정권이 가장 쉽게 상투적으로, 한마디로 주머니 속에 공깃돌 꺼내서 갖고 놀듯이 항상 써먹었습니다. 진보적이라는 노무현 정권도 부동산 투기 정권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붐을 일으켰고 전국도를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엄청난 이 토지 보상을 했고, 그때 혁신도시, 기업도시, 무슨 행정복합도시 백몇십 조 풀렸죠. 그 돈이 다 부동산 투기로 오게끔 만드는 원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장까지 투기하게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경제에 자신이 없으니까 부동산 띄워서 결국은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로, 뜯어먹는 사람은 부동산을 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류층이고 뜯기는 사람들은 중하층입니다. 우리나라의 중하층이 제가 볼 때 85% 90% 됩니다. 그래서요 10%가 그걸 다 뜯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면 또 누가 비판을 할 건데요, 저는 그런 비판에 개의치 않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중에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돈을 좀 가지고 사는, 강남에 살고 또 내가 돈이 좀 있다, 지방에 살아도 내가 좀 재력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든 자신들의 소득의 근원이 부동산이나 임대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사회의 지도층들입니다. 공무원, 고급 공무원하고 또 언론사의 기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공기업 같은 데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계층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론도 장악하고 정책도 장악하고 또 대기업에 있어서 상당한 고위 간부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자영업을 해서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부동산이나 이 건물 임대 이런 부분을 해서 다 벌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책을 꾸밀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왜 부동산 중심으로 됐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행복주택은 다 사라져버렸냐? 왜 이렇게 전월세난을 심화시켰냐? 최순실이 강남에 살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움직였던 인간들도 다 그런 유기 때문에, 최경환도 그런 유고, 그래서 부동산 부양 정책이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 잔뜩 늘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라,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층의 또 상 정도 하고 그 이상 상류층하고,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국가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을 싱가포르식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유로 전환해 주게 된다면 그럼 다 돈을 내야죠. 하지만은 기존의 임대료나 기존의 집값보다는 아주 싸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반값 아파트처럼 하겠다고 보금자리 주택 운운을 했지만은 결국 건설사 배 다 채워주고 땅 건설사 헐값으로 받게 하고,
그리고 반값은 쇼로 몇 군데 좀 해서 로또 몇 사람 던져주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부동산 투기를 재력가청에 장려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거 대가는 서민들이 다 치릅니다. 이 게임에서, 많이 게임에서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이 화토판을 벌리면, 도박 게임을 하면 누가 따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땁니다. 미천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쳐도 돈을 따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불러일으킨 이런 부동산, 박근혜 정부 따라왔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200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기업도 빚더미 헐떡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5000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결국은 이런 국가에 의한 근본적으로 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조금씩은 해라. 그냥 은발에 오줌 누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은 해라. 그렇지만은 대규모 국가에 의한 주거 공급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는, 이 한마디로 토지의 지대를 누리는, 부동산의 지대를 누리는 이런 대한민국의 상류층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 발도 국민의 고통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길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국가 개입에 의한 대규모 개선을 내년 대선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정책으로. 그래서 이것을 여야 정당이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0, 30대가요. 가정을 막 꾸리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 가구주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세금 내고 남은 부분이죠. 보험료 내고, 사회보험료 내고,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을 모아야 서울의 평균 수준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371만원이라는데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9세 이하가 세금 다 떼고 371만원이면 실제로 받는 소득이 450만원은 넘을 건데, 이렇게 평균 소득이 450만원이 넘는다, 이 전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좌우간 이 한국감정원 자료네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억 5,480만원이다. 그래서 12년 6개월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2014년에는 11년 7개월이고 작년에는 12년 11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자, 즉 13년을 모아야 산다는데, 여기에 소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이거에 한 60, 70%도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집을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세금 빼고 나면 나머지 중에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건데요. 자, 소비 지출을 하고 가구가 자산 매입이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흑자액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 120만원이랍니다. 아니, 순수하게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20만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모아스럽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얼마가 걸리느냐? 38년 6개월을 모아야 집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가구주들은 빚에 의존하고 결국은 이 부동 30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1조고 지난해 말 대비 10조 4천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작년 말에 6조 5천억에서 3개월 만에 9조 4천억으로 2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 2014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한다고
빚을 내고 또 저축을 하고 이러면서 소비를 절대적으로 줄였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는 이 소비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블랙 프라이데이니 이런 식으로 쇼만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디 본 거는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소비가 늘어날 것처럼 쇼하다가 부총리 하다가 그만두고 간 사람, 이제는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런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부터 국회의원직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발상에, 저는 대한민국의 주택은요 특수합니다. 도시국가도 아닌데요, 집에 대한 집착, 집이 투기 수단이라는 데 대한 확신은 너무나 확고하게 박혀있고, 역대 정권이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전부 다 그거를 충족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하고 비교해서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뭔가 보면 집이죠. 40년 전에 금덩어리를 갖고 있고 40년 전에 집을 갖고 있고 40년 전에 주식을 갖고 있고를 비교를 해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뭐냐면 집이 제일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특히 돈이 될 만한 핵심 지역, 버블7이니 이런데 부동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리가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부동산 투기 이익이나 부동산에 월세를 가장 많이 벌어서 얻는 사람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상류층이나 전문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주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이나 여론을 형성합니다. 고위공무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공기업에 일하는 사람, 기업의 또 간부들, 그리고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 기자들, 그리고 자산가들, 그리고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자신들끼리의 커넥션을 통해서 정책을 부동산을 띄우는 쪽으로 항상 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죽어나는 구조가 됐는데, 그 다수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건 이제 끊자는 겁니다. 이거 끊는 것은 어떻게 해서 끊어야 되냐?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확고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각종 거품들이나 탈세들을 다 잡아내고, 임대료에서도 탈세를 다 잡아내고, 그리고 임대 실명제도 도입하고, 그 지역에 표준 임대료를 공시를 합니다. 임대 실명제도 도입하고 거기에 세금도 철저하게 매기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경기 부양은 어떻게 하냐고요?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면 국민의 80%는 그 임대주택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중의 집값들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80%가 아니라 그 절반만 공급을 해도 정책 효과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부의 방향이 보여지면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좀 어차피 투기였으니까, 투기라는 것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감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은 안정적으로 집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집 때문에 이 소란을 안 떨어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짓는 데서 주택 경기를 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요, 전환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 내년 대선의 가장 핵심적입니다. 저는 안보와 집 두 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원을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처럼 쉽겠느냐, 그건 나중에 천천히 따집시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요.